대학원 강의자였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이 그래서 뭐랄까 설명하기가 어렵고 목소리가 커지지 않으면 소개되는 좀 많이 토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파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석사를 파리 7대학에서 근현대사 정치 사회 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파리 10대학에서 정치 사회학으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법론을 많이 가지고 그다음에 가치론, 그다음에 정치 경제 뭐 등등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저는 평소에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라고 하면서는 또 통습의 원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나라죠. 어쩌면 인문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 미국처럼 어떤 계량, 통일 이런 쪽보다는 좀 더 가치적인 측면에서 인문학적인 그런 굉장히 강조가 되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방법론이 발달해 있는 학문의 등장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또 이 정치 외교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머릿속은 상당히 통습적인 그러한 유형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를 할 때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측면도 있기도 하고 있던 것이고 제가 이 지금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학계에만 있었으면 이렇게 정체성 관련된 이런 부분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통일 및 북한 전문가로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도 했고 그리고 안보 관련해서 전국 각 부처에 여러 자문을 하는 그런 교수단의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통일교육원이 아니고 통일연구원이나 통일교육원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발탁을 하게 되죠. 근데 정말 이 통일 전문가로서 가장 이 어떤 면에서는 뭐 남북 관계니 뭐니 좀 이렇게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간에 좀 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주로 공부를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면 보훈처에서는 그야말로 희생에 대한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훈 자체가 희생자에 대한 나라를 위한 희생이죠. 전쟁은 그들에 대한 이 물질적인 보상 그리고 정신적인 예우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유가족에게 그러한 국가의 책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치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한 희생을 바탕에서 이 나라 사랑 정신, 애국심을 키우는 아마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니까 아마 미국이 보훈 정책을 굉장히 중시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민족,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통합을 유도하는 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상징적인 기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배분에 있어서 일을 잘해야 되죠. 대화, 타협, 합의함으로써 통합으로 끌고 가는 그 기술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데이비드 이스트는 얘기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통합 기제가 바로 보훈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그런 연구원장직을 하면서 교육 및 연구원장 두가지 다 겸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7년 동안은 거의 정체성 공부에 전념했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로 통일에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쪽을 보지 않았다면 좀 너무나 좀 허황된 그런 부분에 좀 더 치우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나와 국가가 일체감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자긍심 또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현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덴티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정체성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체제 속에서 사는가. 우리는 헌법에도 분명히 그 정신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유민주주의. 통일도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민족 정체성입니다. 민족 정체성은 역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역사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지금 거기서 오는 갈등과 분열이 굉장히 좀 심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는 안절부절 못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럼 남북 간에는 분단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북한의 통일전 선전선동에 우리는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쉽습니까? 주변 국가들이 있고 그것도 4대 강국이 밀집이 되어 있는 거기서 우리 민족끼리만 통일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물과 기름이에요. 서로가 그렇게 다른 체제에 이제 붙여놓으면 심지어는 내전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양상의 이 체제. 근데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지금 쉽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체제일 때, 같은 물일 때, 또는 같은 기름일 때 여러 개 나라라도 그는 통일이 됩니다. 연방제가 가능해요. 그러나 단 두 개라도 물과 기름이면 그거는 싸움이 일어나지 평화로운 통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것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눈을 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희망.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행한 과거의 역사 속에서의 행적이 사라져 있어요. 교과서에 몇 줄이 나옵니까? 3.1운동 이 부분은 논문으로는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3.1운동과 기록 거기에는 33인 중에 16분이나 계시잖아요. 교로하면 뭐 대부분 가운데 대체로 서북 지역은 장로교파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가장 많은 희생자가 그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 및 기호 지역에서는 강리회가 주축이 됩니다. 거기에 사실은 손병희를 비롯한 천도교가 연결된 것이죠. 그런데 천도교의 희생자는 기독교보다 훨씬 적다는 거죠. 그만큼 더 열성적으로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사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했다는 게 입증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은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임시정부를 만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들은 거의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40주년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맨날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좀 큰 틀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기입니까? 대형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 넓은 영역에서 보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마중물이 된다면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한국 교회가 동참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가 행한 역할, 이것은 우리 정체성에 엄청난 기여를 또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쏙 빼고 지금 교과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암흑기에 나라가 다 쓰러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똑똑한 선각자들이 키워졌고 이들이 또한 흩어져서 그들이 독립운동에 정신적인 지지를 해왔다. 국내에서는 너무나 탄압이 심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헐개를 치고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나라는 빼앗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3.1운동 이후 그리고 임시정부라.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우리는 3.1운동의 기별로서
임시정부다.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시에 기획이 되었고 동시에 진행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빨리 빠른 속도로 아마 가야 될 겁니다. 제가 맡은 시간이 몇 분이죠? 시간 55분까지는 지금 벌써 그렇죠? 네. 네. 자, 보십시오. 제가 왜 이거를 논문으로 쓰게 됐는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성과 현재적 의의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 이 임시정부를 세우고자 했던 분들의 미래상이 뭐였는가? 이미 미래 대한민국을 설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준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정체 및 국채 등등과 완전히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기독교를 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심히 좀 살펴봐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 제1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미 임시정부 헌장, 그러니까 4월 11일에 만들어진 임시정부, 그리고 통합된 9월 11일 세계의 정부가 하나로 통합된 그 정부의 그것도 결국은 자유와 그리고 정체 또는 국채로서는 민주공화국을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나라는 빼앗겼기 때문에 그 당시가 아니라 미래의 국가를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헌장 또는 헌법을 통해서 적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이 중요한 것은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민족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개념이 서구에서 흘러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서학의 눈을 뜨는 애들은 대체로 기독교인, 그리고 또 해외에 나와 있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 각국에 흩어져 있던 그분들은 선각자들이죠. 그분들은 대체로 서구의 네이션 스테이트 개념 속에서 리퍼블릭을 염두에 두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유라고 그것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미국 쪽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거라고 저는 연구를 하면서 감지를 좀 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이 미주 지역에서의 그 외교 활동을 지금 다시 또 한번 그 분야에서 지금 한참 연구 중이고, 지금도 보따리싸가 와가지고 계속 저녁마다 밤마다 제가 밤을 들자면서 그걸 지금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근간을 세우는 사람. 그런데 임시정부 그 자체는 사실은 국가가 없는 상태예요. 건국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국은 미래에 올 건국을 염두에 두고 이미 우리 국가의 모습을 다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뛰어난 계획이었고, 우리가 인간다운 얼굴을 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말로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던 3대 세습 이미 왕정으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도 시민사회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자유를 경험한 것도 바로 왕조체제로 다시금 돌입을 했고, 스탈린 시기의 전체주의 체제로 전락하고 말았고, 우리는 많은 우여곡절은 겪었지만은 자유, 민주주의 이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가 발전해왔고 또 정치적 민주화가 달성이 됐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시끄럽다 하더라도 어쨌든 위대한 민족의 어떤 피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 형성에 이바지한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사는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는 굉장히 갈등과 분열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지금 그들이 꿈꾸었던 그러한 네이션 스테이트, 그러한 민주공화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꿈꾼 완전 독립국가는 통일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직까지는 그들이 꿈꾼 그런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이 꿈꾼 그러한 독립국가는 바로 통일이 된 그런 국가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넘어가가지고 다음 보시죠. 수립 배경을 보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3.1운동 이후에 어떤 것을 하나의 사령부로서의 독립운동을 할 그런 세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임시정부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독립 이후에 민주공화정에 입각한 독립국가 건설을 꿈꾸었다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는 현실적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큰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1운동 이후에 실제로 보니까요, 임시정부는 이미 그 전부터 함께 꿈꿔져 왔고, 3.1운동이라고 하면서 미국에 계셨던 우리 선각자들의 생각은 당시에 국제연맹이 만들어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더 가까웠고,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입장이 매우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판을 벌여놓으면 우리가 피를 흘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국제사회 여론이 완전히 반전이 돼가지고 한국을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3.1운동이 그런 부분에서 기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정부도 동시에, 왜? 국가로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임시정부도 동시에 기획이 됐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교과서가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체로 보면 기계로서 부분. 그런데 여기 보시면 3월 3일자 지하신문인 조선독립신문이 3월 3일입니다. 3.1운동 이틀 이후인데 그걸 갖다가 귀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가정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임시정부란 뜻이죠. 가대통령은 뭡니까? 임시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그대로 다쓰고 이미 준비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뜻은 상해에 있었는데 임시정부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한청년단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 그냥 단체가 아니에요. 당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와 연동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청년당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여기에는 처음에는 대종교 쪽에 신자들이 들어있었지만 사실은 신한청년당이 만들어지면서 기독교인들이 대거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임시정부는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다음 넘겨주시죠. 이런 부분들은 세세한 건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이거 하다 보면 제가 2시간은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이 현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 한성 정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3.1운동 직전에 움직여가지고 상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신한청년당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임시사무소를 만들어요. 독립임시사무소. 이것은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할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현순 목사님은 총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있죠. 그 다음에 또한 여기서 정보를 나눈 국제사회 그러면 돌아가는 국제 질서를 보게 되고 또 특히 미국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다 연계가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규식이 당시에 파리 강화회의에 여기서 우리의 운명이 체크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좀 착각은 있어요. 왜? 당시에 일본의 국제연맹이 만들어질 경우에 이미 상임이사국으로 이미 내정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미국과 일본과의 이 해양 세력 간의 결합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그 대륙 쪽하고 이렇게 서로 맞보기를 이미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참전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대국으로 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처음부터 뭐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일본도 만만치 않게 급성장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여기는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이거 노령정부라고 해요. 이쪽은 소비에트 방식의 의회제도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특히 레닌의 러시아 10월 혁명의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련식의 그런 체제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회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요. 실제로 국민의회,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당이 이 모든 정부체까지도 다 함께 포함하는 것. 그러니까 3부가 다 통합이 되는 그런 차원의 대한국민의회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3월 17일 날 만들어지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아주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를 뭐 논문으로 다 드리면 또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드리면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어요. 아니면 몇 가지 그림 가지고 다 설명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은 따로 확인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 행정부의 요인들을 보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승만이 들어가고 이승만 박사가 들어가고 그 당시 그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가. 그리고 프리스턴 대학에서 윌슨의 제자였기도 하고 또 사사로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는 윌슨이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국가 대 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다음 밑에서 다 차단을 하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사실은 자기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쉽게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한국 신우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미위원부라든지 이런 활동에 있어서 또 보면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전 활동을 통한 이걸 또 외교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 분위기로 엮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행정부 조직에 보시면 이렇게 그다음 의회 조직이 중요한 거예요. 의장이 문창범이에요. 여기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창범. 그리고 그러나 이동희는 선전부장인데 여기서는 사실은 군무를 관장하는 그러한 부서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통합이 될 때는 비바꿈을 해요. 이동희를 더 내세워주는 거예요. 통합 임시정부를 만들어가는 안창호라든지 뭐 주변에서 아마 그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더 합리적인 인물이 이동희였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서 그의 말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는 4월 11일 날 만들어지는데요. 임시의정원부터 만들어집니다. 29분의 의원들이 미리 구성이 됩니다. 요 부분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의 모습입니다. 아까 대한국민의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날 국회와 다르죠. 국회부터 시작을 해놓으니까 상해임시정부는 행정부보다도 그러니까 이 의회제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사실은 몰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국무총리 제도를 원래 만들었는데 이승만은 그렇게 가다가는 가뜩이나 임시정부인데 어떤 소신 있게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조금 다음 파트에서 나올 텐데요. 하여튼 이런 형식으로 일단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정부가 구성이 돼가는 그래서 이제 4월 10일 날 밤에 사실은 이 의회가 만들어지고 밤을 새면서 4월 11일 날 이제 헌법에 준하는 임시 헌장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것이죠. 이 정부가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처음에는 이동영 선생 나중에 시장에서는 국무원 국무령이 되는 분이에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손정도 목사님이 사실은 부의장이었는데 4월 13일 날 이동영이 물러나고 손정도 목사가
결국은 이 의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단 며칠 사이에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29분이 이렇게 만듭니다. 다음. 그래서 11일 저녁에 프랑스 조계인 김신부로, 이거는 거리 이름이죠. 이 장에 29분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다음날 4월 11일 새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재헌의회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10개 조에 10개 조에 이 임시 헌장이 만들어진 처음에 것이 민주공화제로 공화국제로 했어요. 그 다음에 임시의정의 결의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의회제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저런인데 7조를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참 헌법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신의 의사.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인민은 하나님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합니다. 굉장히 흥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의회가 국회가 뭡니까? 들었을 때 누구죠? 부의장이셨던 이 누굽니까? 이시영 말고 제가 깜빡하는데 그분이 사실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외교 활동을 하면서 꿈꾸었던 것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사실은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런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그러니까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을 저기서 당합니다. 그리고 구황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배려하는 정신이 저기 나오죠. 구황실을 우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넘겨주십시오. 30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무원의 구성은 이승만을 국무총리라 해요. 그 다음에 내무총장으로 안창호가 하고요. 이제 저런 식으로 쭉 정리가 돼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채호가 딴지를 걸어가지고 대통령 뭡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줄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 나중에 이제 뭡니까?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승만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동영, 안창호 세 사람. 안창호는 이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을 이미 다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대단한 영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 한성정부입니다. 이것은 제일 늦게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집니다. 한성정부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의의는 뭐냐?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 안에, 우리 영토 안에 사실은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는 차원에서 정통성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있으면서 당시에 어느 호칭을 쓰기를 좋아했냐면 한성정부의 호칭을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집정관 총재가 영어로 번역하면 바로 프레지던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박하게요. 왜 그걸 쓰느냐? 그 호칭을 쓸 수가 없다. 상해에서는 국무총재를 정도 왜 그걸 썼느냐 했지만은 이승만은 사실은 한성정부를 더 신뢰했고 더 정통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좀 넘겨주십시오. 지금 뭐 이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보면 그 앞쪽에 예. 그래서 보시면 한성정부는 뭐가 있느냐면 바로 이 저항적 권위와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반도 안에서 일제의 탄압을 각오하고 또 실제로 부딪히면서 피를 좀 뿌리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통합되는 데 있어서도 한성정부를 봉대하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개조를 해버려요. 거의 한성정부 안을 그대로 다 대부분 쓴 거예요. 장소만 상해이지 어떤 면에서는 한성정부 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서 상해 임시정부와 한성정부가 서로 밀담을 했던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노령정부는 너무 색깔이 다르니까 배제를 하는데 굉장히 머리를 쓴 그런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전반정부도 몇 개가 있어요. 7개가요. 이거는 일화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뿌려놓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실화되기에는 쉽지는 않았죠. 뭐 일제히 탄압, 저기 그 평안도 쪽에서도 뭐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울 안에서도 조선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책에 등자가 다릅니다. 그 근거 자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간정부 해가지고 이것은 이 무관비망록이라고 하는데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이것도 그냥 구호 정도로만 그냥 끝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림성에서 이제 길림성하고 길림공화부라고 하는 여기에도 보니까 고려임시정부라고 하는 이름을 단 정부가 수립을 모색을 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위에 있는 것은 저쪽에는 상해 임시정부로 말합니다. 여기 또 한승정부. 이것이 다 합해져 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됐다는 것이고 세계 임시정부가 통합이 된 게 1919년 9월 11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기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통합 과정을 보면 결국은 3.1운동 발발 직후에 보니까 국내외에 많은 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어디를 따릅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분명한 것은 1국가 3정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다 대표성을 둡니까? 또 사상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대한국민의회 쪽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과연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해야 할 것인가. 작년까지만 해도 4월 13일. 세계 정부가 하나가 되는 1국가 1정부일 때 통합된 그 날짜가 진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에서 벌써 혼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한다. 물론 이제 상해 쪽에 정부가 다 그쪽으로 몰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조금이라도 앞에 당겨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1국가 3정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좀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분산된 상태로는 일사불란한 운동적인 한계가 있더라. 그리고 주도권 싸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실 지역적인 다툼은 여전히 있었고 또한 이 이념적인 부분까지도 결부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5개월 동안의 만 5개월 동안의 통합 정신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념과 지역을 다 탈피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축적됐던 이 정치 문화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족 정통성에 있어서도 서로 논란을 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불행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주시죠. 통합 과정을 보시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승만하고 이동희 같은 경우는 취임을 거부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승만 같은 경우에서는 상임시정부 같은 국무총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라가 독립투쟁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느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독재 정치를 독재권을 좀 가져야만 한다. 강력한 통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 근데 이동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직책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분명히 좀 달랐죠. 그러나 두 분 다 기독교인들. 이동희도 사회주의 대일이지만은 어쨌든 기독교 정신으로 또 통합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당시에 그 대한공화국 임시사무소를 워싱턴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성정부 현판을 내걸고 뭡니까? 집정관 총재 직책. 영어로 했을 때는 프레지던트가 그걸 해서 실제로 대외적인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넘겨주시죠. 그리고 안창호가 5월 25일 날 와가지고요. 상해 임시정부 쪽으로 오게 됩니다. 통합의
임무를 띄고 오는 것이죠. 제가 안창호가 왔다는 것은 이미 미국 쪽에서는 이미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다 잡아놓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창호의 상해 임시정부로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승만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 안창호가 이제 딴지를 거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대통령 취임 조건으로 상해 임시정부에 가담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통합 과정에서 안창호가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는 조건으로 나중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대외적인 활동은 공함, 명문으로 쓴 공함이에요. 이것은 외교 활동을 위한 그런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클레망소 그 당시에 파리 강화회의 의장을 맡았던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클레망소라든지 그 다음에 윌슨 대통령에게 이 영문으로 된 공함을 실제로 발송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임시정부는 상해에 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보를 좀 하려고 그래. 노령 쪽에 의회만 갖다 대주마.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이 국회 역할을 했던 이 임시의정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임시의정원은 통합의회를 따로 노령에 두는 것을 거부해버리죠. 다시금 국무원으로 보내서 되돌려서 유야무야 시켜버리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노령 정부 쪽에서의 이제 불만을 나름대로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5분의 4의 의원들을 저쪽에서 받아주겠다 상회에서 그 조건으로 불만을 해소시키죠. 그러면서 노령정부에서 그렇다면 좋다, 가담하마라고 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그 5분의 4의 의원들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나중에 가서. 여기에서 이미 이 사회주의적인 데 대해서는 이미 그 한성하고 그 다음에 그 상해 쪽에서는 이미 서로 간에 내통이 있지 않거든요. 요거는 뭐 문서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결과는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창범하고 이동희가 상해 임시정부로 갑니다. 자기 임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희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가 돼요. 국무총리로 내정되었던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이동희도 참여를 거부를 합니다. 문창범은 다시 돌아가 그래요. 노령 쪽으로. 그래서 다시금 대한국민의회를 복구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동희는 이걸 통합을 받아주게 되는데요. 한번 쭉 올려주세요. 몇 개를 더 올려주십시오. 더요. 더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시고요. 쭉쭉쭉. 지금 뭐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이제 요 거르고 그다음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시고요. 여기입니다. 요 밑에 줄 끊어내 보십시오. 사실상 이거는 뭐 그냥 적당히 개헌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개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래 상해 임시정부의 모습을 살려서 거기다 보충을 한 게 아니라 완전히 한성 정부안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다 보니 완전히 개조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노령 쪽에서는. 근데 여기서 한 말 보십시오. 근데 이동희는 받아주고 문창범은 떠나버려요. 여기서 이동희의 변을 보면 상당히 대승적으로 봤다는 국면을. 그래서 자신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라고 해요? 개조에 의해 이의 불성공이 없는 바에는 그럼 성공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 동지 간의 의견 충돌을 양보하는 이동희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자기는 소보다는 대를 위해서 자신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는 임시정부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뒷부분에 보십시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옹대해달라고 해요. 위에 달하는. 나는 2천만의 부활을 위하여 동지에게 그것을 바란다. 나는 우리의 대업 성공을 위해 동지에게 이 말을 올립니다.
대단한 결단을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은, 그러니까 노령 쪽의 국민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결국은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게 그대로 맞았던 거죠. 그 문제는 어떤 사상 이념이건 간에 하나로 되는 것을 그쪽에 노령 쪽에 계셨던 우리 한인들도 통합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정부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정통성을 가졌고 새 정부가 하나로 되었기 때문에 이때가 진정한 의미의 정부 수립이 아니었겠는가. 임시정부 수립이.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음 넘겨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요. 안창호 기독교인이죠?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음 이승만 박사 당연하다. 이동희 선생도 상동교회 출신이거든요. 상동 청년회에 가담을 했고요. 이제 이분들이 다 기독교인.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삼각정부. 세계의 다리를 딱 걸쳐봤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정부가 된다. 둘만 있어도 힘들었을 거다. 하나가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참여를 해줬기 때문에 정부다운 정부가 되었다. 그 다음에 통합 이전 임시정부 요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종교인은 기독교인이다. 자, 임시정부 제1회 의정원 의원들과 29명 가운데요. 10명입니다. 3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기독교인이 된 분들도 계세요. 딱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인들 가운데 신채호, 이동영, 이시영, 이회영, 조성환 등은 원래 기독교 단체인 상동 청년회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기독교 쪽에 거의 활동을 했던 분들인데 희한하게 대종교 쪽으로 가잖아요. 그걸 제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는 독립에 더 많은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 당군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민족 정신 여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동원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썼던 분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시영이나 이회영, 이동영 이런 분들은 나중에 가서 기독교에 입교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 그 다음에 이제 국무위원들 1회 회의에서 7명의 국무원이 결국은 장관 같은 것이죠. 이승만, 안창호, 김규식, 이동희 4명이에요. 7명 중에 4명이니까 57%에 대한 인물들이 기독교입니다. 다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통합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통합정부 그 10명이었어요. 10명이었는데 이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 그리고 이동희, 박용만, 노백민, 김규식, 안창호 등등 해가지고 전체 6명이니까 60%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빠져나가죠. 문창범이 빠져나가, 비기독교인이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7%가 더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인들의 행태를 보니까요. 이 3.1운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통합에 있어서도 기독교 정신이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희생이었거든요. 자기 생업에서 떠나서 임시정부 가담하고 거기서 정치를 통해서 어쨌든 독립을 쟁취하겠다. 이게 바로 초가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정신.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이는 매우 성경적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생명을 부여하는 일이 바로 초가 의무라고 합니다. 슈퍼 에로게이션이라는 말은 오버 오블리게이션. 내가 지고 있는 그 의무보다도 더 많은 의무를 지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 이 정신을 우리가 가질 때 나라는 산다는 거죠. 다음 보시죠. 이제 상해 한인교회는 거의 이 기독교인들의 집합체. 우리가 미국 이주민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국인들의 공동체 역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있고요. 이 교회가 미국이나 상해나 할 것 없이 교회가 중심이 되다. 그래서 신한 청년당원들이 대거 상해 한인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시사무소 모였던 사람. 그 다음에 주일날 뭘 했겠느냐. 예배드리고 거기서 암암리의 독립운동에 관련된 국제정세에 관련된 그런 대화를 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임시정부 안에 우리 교회
행직을 찾는 겁니다. 상해. 그래서 금년 오늘부터 해서 뭐 가령 예를 든다면 내년 한 2월 정도까지 다 파악을 하고 내년 4월 13일 날 그곳에서 행사할 때 그런 걸 전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거의 이 상해에 계셨던 독립운동가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대한예수교 연합진정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사실상 문서로서 독립자금을 얻는 그런 차원 한국 교회에다가 문서도 전달했지만은 뭡니까 그 외국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들의 인사들한테도 사실은 그런 문서를 통해서 우리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다음 좀 보시고요. 통합의 의의를 한번 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성과 정통성의 근원을 깹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들, 특히 3.1운동과 그와 관련된 임시정부, 이것은 임시헌장 그리고 임시헌법, 그러니까 통합임시정부의 이 국가 작동을 규정화해 놓은 것이 임시헌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했던 임시헌장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명칭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48년도 거를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결성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정통성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역사성을 통해서. 그리고 체제에 있어서도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행 대한민국 전문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정통성, 그리고 법통성.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을 갖다가 임시정부까지 끌어당기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국가의 3요소를 이미 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 정통성, 법통성 이것을 갖다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 근원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다음 얘기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을 각각 제정 공포했지 않습니까? 19년도에.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공화정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대통령제를 채택했다는 것. 그리고 입법부가 있었고 또 사법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행정 강요들이 있었죠. 국무로. 그래서 삼권이 분립된 민주공화제 정부. 그 당시에 이 정도의 헌법 체계 안에서 삼법을 이렇게 이 삼부를 분리했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앞서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 후에 헌법 제1조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분명히 명시된 헌법 1조가 있습니다. 다음 읽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통일과 이제 연결을 해봅니다. 결국 네이션 스테이트예요.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단이 되었고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체제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그런 나라는 아닌 거예요. 반쪽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연히 민주공화국이 되어야죠. 자유가 숨쉬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죠. 그럼 뭡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에서 절시하듯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입니다. 그것은 변개가 될 수가 없는 원칙이에요. 헌법의 개정도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허무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 기독 정신에 있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고 할까요? 우리 믿는 이들이 특히 기독교 리더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각성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명확히 알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주십시오.
이 클라인이라고 레이 클라인은 미국 CIA 부국장 출신입니다. 이런 공식을 만든 P, 파워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해서 C는 뭐냐면 크리티컬 매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소중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국민과 국토예요. 영토예요. 그러면 영토는 또 자원이에요. 인구수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영토는 더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통일을 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도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 현암일 목사님 어제 4명이나 낳았잖아요. 얼마나 예쁘잖아요. 그 다음에 E가 이코노미입니다. 그 다음에 M은 밀리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은 하드 파워예요. 경성 국력이라고. 뒤에는 뭡니까? S는 스트라테지예요. 스테이트 스트라테지. 국가 전략이에요. 우리 지도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 경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정신력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위이에요. 위. 국민들의 사기 또는 국민의 의지. 이것이 두 개 합해졌는데요. 이것은 제로에서 1까지 지수화를 시켜줘야 돼요. 조지프 나이는 뭐라고 합니까? 더해줘요, 단순히. 그보다는 뒤에 지수로 세면 제로에 가까우면 앞이 아무리 크더라도 나라는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저것을 1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바로 저것이다. 지도자도 정말 대한민국이 건립될 때, 일신부가 수립이 될 때 어떤 정신으로 만들어요? 정말 지도자를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 성도만.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다 포함한 한국교회를 드립니다. 다음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도 만난 자를 대사장이 구해줍니까? 안 구해줍니까? 말로는 얼마나 열심히 외칩니까? 신앙적으로. 레위인은 어떻게 봤습니까? 예배를 감당하는 그들도 그냥 지나갔어요. 부정하나요? 만지면 예배 보고 가는 길이니까. 그러나 선덕 뿌리기로 취급받던 그 사마리아인은 가면서 만나고 그를 이렇게 세웠어요. 벌거벗긴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옷도 입혀주고 기름 발라주고 또 소독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고급 와인까지도 발라주고 그래서 나귀에 태워서 질성에 태워서 여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2데나리온을 주일한테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부족하거들랑 돌아오는 길에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자기 있는 의무조차도 수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살고, 그거는 긴급 조치를 했어야 돼요. 사마리아인은 자기 정당한 의무, 그 이상의 것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공동체성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는 살아나요. 그러지 않고 이기적으로 갈 때, 개인적으로 갈 때, 이것은 나라를 강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초과 의무. 그것을 지킬 때 다시 말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진 자. 그것을 가질 때 나라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요. 슈바이츠가 195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이분은 의사이거든. 의학 박사, 음악 박사, 또 철학 박사. 박사를 뭐 4가지인가 아마 했던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미국에서 불러도 안 가졌어요. 저 땅에서 자신이 받은 10만 불, 또 많은 사람이 또 가출해서 또 줍니다. 그 중앙아프리카의 람바리에 있어 자신은 희생을 해요. 그런데요, 그분의 업적은 그대로 살아남아요. 지금도 육신의 생명을 계속 살려내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병원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뿔이 났나 봐요. 뭐 어떤 이유든. 내가 괜히 이제 된다 그랬더니 통역해주던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 자신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이제 포장을 한 것이죠. 뭐 진짜 고마운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사모하는 우리야. 그런 면에서 우리의 희생정신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기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댁에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다음 요것도 제가 다른 데로 정리하고 우리의 성경 구절 찾아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비리 정신입니다. 나중에 몇 분들은 함께 대화할 시간이 있으니 그때 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이 두 장의 그림입니다. 앞에 그림이 들라크루아 그림입니다. 사실주의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실주의의 대가는 렘브란트. 저는 저 두 그림을 너무나 좋아해요. 렘브란트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고, 저는 파리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라크루아자는 생시플리스라고 하는 그 성당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5월 달에 제가 파리를 가면서 일부러 그 성당을 가요. 저기서 보면 이게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입니다. 두 장면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 나루를 건너기 전에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깨알깨알은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독해졌을 때 사실은 하나님과의 독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앞에 있는 그림은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다. 죽으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자, 저 그림에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야곱의 힘이 더 강하게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레브란트 그림에서는 넓적다리를 얻어맞아 절름발이가 되버려요. 너무나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표상으로 나온 저 천사의 얼굴은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죠. 여기서 굉장히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야곱과 에스가 서로가 얼굴을 얻어맞추고 있습니다. 뭐라고? 에스, 저기서 이제 하나님과 실험 끝에 결국은 진짜 화해가 되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얻어 맞추어서 서로가 고백을 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뭐라고요? 형님 에스의 얼굴을 보았더니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비추는 그 광채가 반사가 됩니다. 야곱에게서 에스에게. 이것이 기독인의 마음이에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출 때라야 모든 것이 응답합니다. 진정한 피를 입는 공적회와 통일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결국은 복음적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온 세상 편만하게 세계 선교까지 복음이 충만하게 잘 결국은 예루살렘에 다시금 흡수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서민 나라를 우리는 이어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제루살렘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달아야 됩니다. 주비리는 한국교회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동포교회이죠. 그리고 어디냐? 통일이 되기 전, 통일 과정 이러기 전에는 삼겹줄의 하나가 저는 세계교회라고. 세계교회와의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외국에 계신 여러분들. 삼겹줄은 잘 안 떨어집니다. 단단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를 북한으로 변화시켜요. 북한이 통일이 되는 그 순간에 엄청난 또 많은 혼란들이 있을 겁니다. 또 과정 속에서 뭐 통일 이후에 그때 가서 우리는 북한의 교회와 함께 또 경쟁줄이 더 묶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디아스포라 교회와 함께 의미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똘똘 뭉쳐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책무가 있죠. 제가 오늘 임시정부를 얘기를 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임시정부를 수립했을 때도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찬상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안에 내부는 너무나 성정과 성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바라보시는 그 시간 또 여러분들이 제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명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인들이 꿈꾸었던 그런 나라가 반드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